미래 공리주의 시작할게. 2025년 3월 뭐고야? 첫 번째 문단, 가의 첫 번째 문단.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아, 공리주의가 뭔지 개념 나왔지? 공리주의는 뭐라고요? 최대 행복을 실천한대요. 최대 행복을 중시한대요. 그러면 공리란 뭘까요? 공리란 이익과 효용이란 뜻이야.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익과 효용이 최대가 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쾌락 구성원의 쾌락까지. 그게 행복이고, 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공리주의고, 여기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같이 고려되는 것. 이게 공리주의야. 두 번째 문단. 자, 미일 이전이 나왔어. 미일 이전에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대.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 다 똑같다는 거야. 뭐 육체적 쾌락이든지 정신적 쾌락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은 거고 단지 어디에서만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어떤 쾌락주의? 양적 쾌락주의. 자, 밀 이전에는 어떤 쾌락주의라고?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이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하고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본질적으로 어떻다고? 동일하다고 본 거야.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그치? 뭐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쾌락이 똑같아. 그러면 육체적 쾌락이 비교적 좀 쉽게 얻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랑 정신적 쾌락이 똑같다. 이게 밀 이전의 쾌락이잖아. 그럼 좀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어떻게 비판받았냐면 대지의 철학이라고. 야, 왜? 육체적 쾌락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쾌락, 양만 따지니까 그 쾌락이 가장 크니까 그러면 공리주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항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떤 쾌락이라고 천박한 대지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비판받았대요. 첫 번째 비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지. 문제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쾌락하고 정신적 쾌락이 같을 수 있냐?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된다는 것은 부딪히다 이런 것이지, 그치? 최대 행복,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랑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다르잖아.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내 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 있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하고 상충할 수 있어. 이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요게 두 번째, 그지? 첫 번째는 이거 너무 천박한 대지의 철학 아니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쾌락이 그게 최대화된다고 공리주의가 실현되었다.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첫 번째 비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야 인간은 다 이기심이 있는데
나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 최대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인간이 다 양보할까? 안 그럴걸? 그러면 이 공리주의 실현 안 될걸?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밀은, 자, 그래서 이제 밀 나온다.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너무 천박한 대지의 철학이다. 두 번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이 최대 행복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밀의 공리주의가 나온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야, 쾌락이라는 게 어떻게 육체적 쾌락하고 정신적 쾌락이 같아?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어. 언제부터?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한 거야. 자,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이 감각적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라고 이렇게 나눈 거야. 자,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고 우월성을 지녔다고 보는 거야.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고급 쾌락 어떤 거야? 고급 쾌락이라는 게 정신적 쾌락으로 이제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로 얻는 쾌락은 인간 품위를 높일 수 있어. 이 고급 쾌락 추구는 인간 품위를 높일 수 있어. 근데 저급 쾌락은요, 본질적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 거야. 네 번째 문단.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 이 문단에서 제기했지, 그지? 그러면 밀 이전에는 이렇게 상충해요. 이기심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이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밀 이전에 공리주의자들 본인이 욕심을 부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이 욕심을 부려. 그럼 법으로 제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밀은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야. 자,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부합하는 맞는 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자발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본 거야. 그래, 그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지는 하지.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는 내재 제재인, 그래서 내적 제재인, 외적 제재가 뭐였니? 법률, 여론, 이런 것들이 외적 제재지. 외적 제재 갖고 충분히 이기적 본성은 제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야.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 제재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내적 제재가 뭐야? 양심이야. 양심은 그럼 뭐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정의 도덕적 의무감. 이런 것들 어기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느껴.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 밀이라고. 그러면서 이 양심은요, 구성원들과 간의 일체감을 주고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성이야. 감성을 토대로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이 양심이 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다 도덕적 의무감 같은 거 있어. 요걸 어기면 우리는 좀 약간 괴로워해. 괴로워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야. 우리가 구성원들하고 일체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감정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할 수 있는 교육과 외적 제재를 하면 우리의 양심을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 자기 이기심, 이걸 억제하고, 극복하는 거 억제하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야.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밀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만일 개인이 욕심을 부려 이기적인 행동을 해. 그래서 사회 이익을 해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률, 여론 이런 것들 같은 외적 제재로 그 사람의 이기심을 죽였는데 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양심을 키워야 돼. 이 우리 양심을 키우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5번째 문단.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외적 제재 버리자는 거 아니야. 외적 제재 하면 안 돼. 미리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외적 제재, 이거는 양심을 키울 때, 교육을 통해서 할 때, 자, 외적 제재, 여기도 있잖아, 그지? 여기 위에도 외적 제재 있지, 그지? 자, 외적 제재하고, 그게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리주의는 내가 이 행동을 할지 말지,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을 해야 할지 안 할지, 그걸 우리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잖아, 그지? 그래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갈게요. 나의 첫 번째 문단,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욕망은 사회 자원으로서 다 충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만 원 있는데 이거 갖고 내 사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없다. 그 얘기지, 그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소비 과정,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효용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이 효용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효용이라는 개념부터 나온다. 두 번째 문단. 효용은 뭐냐면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 기쁨이나 만족감. 내가 내 돈 10,000원을 썼을 때 어디에 쓰는 게 내가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지, 책을 샀을 때 가장 만족감을 얻는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만족감을 얻는지, 친구에게 선물을 사줬을 때 만족감을 얻는지, 그건 다 주관적이지, 그지? 그 만족감하고 기쁨이 뭐라고요? 효용이라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합리적인 소비야. 정말 돈 잘 쓴 거야. 이 내가 제일 만족감 큰 거에 돈을 쓰는 거, 그게 제일 돈을 잘 쓰는 거야.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리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다 모르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밑에 반드시 개념 설명해준다. 자, 한계 효용이란 재하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야. 자,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내가 돈이 10,000원 있는데 하나 사고 싶은 거 샀어. 샀을 때 그때 제일 있잖아, 만족감이 크겠지. 그 효용이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걸 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만족감보다는 적겠지, 그지? 그래서 그 추가되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 그러고, 한 단위 늘릴 때마다. 근데 한계 효용은요,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샀을 때 하고 두 번째 샀을 때는, 첫 번째 샀을 때는 효용이 만족감이 10이었으면 두 번째 샀을 때는 9가 되고, 그 다음 샀을 때는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차 효용은 어떻게 해요? 감소하지. 근데 전체 효용은 어때요? 이게 효용은 감소하지만 전체 효용은 증가한다, 그지? 한 달이 늘릴 때마다 이제 늘어나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야. 한계 효용이고요. 이를
네,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씩 늘릴 때마다 그 효용은 점점 줄어들어. 전체 효용은 어때요? 늘어나고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의 효용은 줄어들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효용이 한계 효용이 한 단위 늘릴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인데 그게 이제 자꾸 늘어날 때마다 체감 점점 감소한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고 세 번째 질문.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소효용이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만족감이 최대가 되는 소비를 하려고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하여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와 같다. 5개를 살 수 있어. 5개를 살 수 있는데 은우가 튀김이 제일 먹고 싶은가 봐. 튀김이 16이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뭘까요? 두 번째도 큰 게 튀김이지, 그래, 튀김. 그러면 튀김 2개 일단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야? 초밥이다. 그지? 3,000원 썼다,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용되는 게 어떻게? 튀김 3번째 하고 초밥 2번째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5,000원 다 썼다,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은우는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야. 만약 은우가 5,000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는요 튀김 3개하고 초밥 2개를 선택할 때요. 선택할 때 가장 만족하는 거야. 총 효용이 37이 되는 거야.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튀김 3번째와 초밥 2번째 요게 한계 효용이 뭐야? 사로 일치하지, 그지? 사로 일치한다, 그지? 일치한다. 이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이 어때요? 동일한 지점이 어디야? 튀김 3번째, 초밥 2번째지, 그지? 지점에서 소비하는 게요.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뭐라고? 일치하는 곳,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했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의 효용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나는 초밥이 더 좋아. 난 초밥 5개 먹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초밥 5개 먹는 게 낫지, 그지? 그지? 그러면 개인마다 그건 다르다. 그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5번째. 자, 5번째.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 원의 효용은 저소득층의 만 원하고 고소득층의 만 원의 효용이 어디가 더 크니? 당연히 저소득층이 여기가 더 크지. 저소득층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왜? 쉽게 말해봐. 니네 엄마한테 10,000원하고 니네하고 10,000원하고 차이가 다르잖아. 니네 10,000원이 훨씬 큰 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10,000원 지원해주는 게 부자들한테 10,000원은 그도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 10,000원 하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효용이 훨씬 더 커요. 큰 효용을 창출하는 거야.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10,000원을 세금을 그죠? 그걸 갖다가 어디에? 저소득층에게 배분하여. 그러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고소득층은 10,000원 없다고요. 큰일 나는 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저소득층이 10,000원 준 그 효과 훨씬 크겠지. 그래서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훨씬 더 크지지, 그지? 그래서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될 수 있잖아, 그지? 공리주의잖아, 그지?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증가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이게 뭐 공리주의랑 연관된다는 거야.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야. 뭐 의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훨씬 크지지, 그지? 그래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